안녕하십니까. 주간 핵심 정치 쟁점을 되짚고 분석해보는 신경민의 정면 돌파 1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효은입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황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입니다. 네, 신경민의 정면 돌파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 속에 10회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가 좀 구독자 수가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독을 해 주셔야 또 저희의 목소리들이 많이 세상 속에 밝은 빛으로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 한 분씩 구독자를 좀 늘려주시면 신경민의 정면 돌파가 단기적으로 10,000명 돌파, 구독자 10,000명 돌파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은 뉴스 인물이죠.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 오전 10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가 입구에서 출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진 출두했는데 문전박해를 당했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최근에 이 검찰의 일련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 나를 구속해라.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제 그런 어떤 말까지 굉장히 비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미 성과를 한참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게 뉴스에 묻혀버리는 그럴 만큼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출두가 상당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전박대 당할 줄 알면서도 이렇게 출두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낸 이유는 과연 신경민 의원님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틀림없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반부패 수사 2부하고 부장 등등 검사들하고 대화가 있었을 텐데 결국은 면회실 직원하고 방어만 만나고 돌아오는 이 수모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지 말라고 사인이 굉장히 왔을 텐데도 간 이유는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염두에 둔 거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유는 범죄의 소명 여부가 이제 중대범죄냐 아니냐가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가 증거인멸하고 세 번째가 도주우려인데 도주우려는 1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특히 오늘의 그 문전박대의 아마 제일 큰 하이라이트는 아마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지금 어차피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에는 거의 수사는 물론이고 행정부 안에서도 발표 자료도 내놓지 않는 게 관행입니다. 따라서 수사가 중단이 됐는데 대통령이 보스턴으로 출발하자마자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압색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검찰이 며칠 동안 조용히 있다가 결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방향이 분명해진 거죠. 이 수사의 방향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가 송 전 대표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건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자금이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송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송 의원, 송 시장 그리고 송 대표로 이어지는 그 흐름에서 주도적인 인물들을 다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는 얘기를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아마 출입국 기록을 뒤졌을 거예요. 거기서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네, 파리에 가서 파리에 지금 누군가가 가서 왔다 갔다 물론 관광 때문에 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변 인물을 쫙 말하자면 밑에서부터 훑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신변상의 위협도 있을 거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아마 틀림없이 변호인을 통해서 들어와 봐야 검찰청 안에 한 발짝도 못 들어올 겁니다라는 그 통보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구속영장에 대한 대비 그리고 향후 이제 더 그 검찰이 주장하는 게 9,400만 원 외에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럼 앞으로 그런 수사가 훨씬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차단? 여러 가지 녹임수가 그러니까 이제 나를 구속하라. 네. 뭐 이렇게 이제 세게 나가는 거죠. 저는 의원님은 이게 수모를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어만 만나고 담당 검사, 부장검사도 만나지 못함으로써 수모를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연출된 수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순교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정치 탄압. 네. 그리고 전 지금 송영길 대표가 5월 2일 날 오전 10시에 본인 얘기대로 검찰청에 자진 출두한 것은 초조함의 발로라고 이제 총론으로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언급함으로써 지지자를 결집하는 것, 그리고 나와 이재명은 정적으로 한 몸이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유튜버, 그리고 개딸들에게 나를 응원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검찰청에 자진 출두해서 검사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어디까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이 내용이 앞으로 언론에 흘러나올지, 이걸 미리 이제 차단하고 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귀국했는데 집에서 두문불출하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검찰의 압수수색도 있었고 등등으로 초조함. 그래서 검찰이 무엇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지자의 결집, 지지자에게 응원을 요청했다. 이런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출두하는 모습이 이전에 뭐 이재명 대표가 또 검찰에 출두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저는 기자회견장을 검찰청으로 일부러 설정했다라고 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도 의미가 있죠. 기자회견 중에서 뭐 그 얘기, 뭐 나를 수사하라도 메시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녹음 파일 문제를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하거든요. 예. 특히 JTBC가 확보해서 여러 차례 방송을 탔고 그게 계속 다른 방송에 카피가 돼가지고 지금 매일 방송이 되잖아요. 이 녹음 파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미 나간 건 알 수 없지만 앞으로 녹음 파일을 더 이상 내놓지 못하도록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를 오늘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은 분명히 이제 송 대표의 주장으로는 검찰이 언론사에 흘린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불법을 저질렀다. 네.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증거 능력 자체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 까지 마라. 지금까지 공개된 것을 보면은 경선 과정, 그러니까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인데요. 만약에 이게 3만 개나 되기 때문에 경선 이후 과정, 그러니까 대선 후보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 3월 9일 대선 이후 단계면은 그건 정말 폭발력이 큽니다. 계양을 문제가 나오고 서울시장 후보 문제가 나오면은 이건 폭발력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고 더군다나 그 외에 우리가 짐작하기 힘든 내용들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녹음 파일이 더 이상 공개되는 것은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용 핵심이 이제 별건 수사로 협박하지 말아라와 수사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 사실이 다 유출되고 언론에 공개된다. 이거 하지 말라라. 이 말씀하신 딱 두 가지 메시지가 확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연출되고 있는 좀 부적절한 인사 2명을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현직 국회의원인 김의겸 의원이 또 나옵니까? 개인적인 대변인 역할을 청했고 본인이 응하는 걸로 했다. 그 다음날 이제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네. 방송에서는 여전히 그 변호인 역할처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대변인이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김의겸 의원을 논리의 파산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뭐 청담동에 관련된 것 등등으로 공신력을 좀 잃은 분입니다, 이분이.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분 무력이 없다. 아, 누가요? 네, 소영길 대표는 아, 무력이 없다. 아, 저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운동권의 친구 사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변호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군산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언론에, 그리고 민주당에 내가 이렇게 민주당 현 지도부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소영길 전 대표의 대변인을 자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되면, 특히 소영길 대표를 평하면서 무력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 국민들은 흑석 김우겸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 딱지를 사서 아파트 분양권, 뭐 상가 분양권을 받으려는 김우겸 의원을 저는 그냥 이해했고 옹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지만 지금 소영길 대표가 무력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집도 사지 않았다와 돈 뿌리는 것은 별개의 것이거든요. 범법 행위와 개인의 선택, 이걸 물타기 하는 과정에서 본인에 관련된 무력의 화신으로서의 흑석 선생의 면모를 그 프레임을 꺼냄으로써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요, 네, 네. 지금 계속 동행하고 있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준경 박사입니다. 이분이 지금 민주당의 당직자인데, 아,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탈당한 사람, 민주당에서 거리감을 두고자 하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수행한다? 이건 민주당 당 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깊은 관계인 모양이죠. 황 작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상한 소리 자꾸 해서 함구령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금종령도 함께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김우겸 의원은 사실 본인이 물어봐도 본인이 지금 대변인을 제안을 받았다가 취소를 하고 한 걸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게 맞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맞는데 이 자꾸 아마 군산 공천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꾸 사람들이 이심송심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이 좀 자제력을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뭐 전준경 부원장, 황 작가 말씀하시는 건 100번 지당한 말씀이고요. 물론 송 대표에게 또 송 시장, 뭐 송 의원 때 은덕을 입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탈당을 한 데다가 당이 선을 긋고 있는 마당이고 여러 가지 수사의 앞으로 전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라 그래도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그러면서 안 가는 게 맞는데, 저도 오늘 그림을 봐서 전 누군지 전 얼굴을 몰랐는데 오히려 그냥 밀착 경호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분이 바로 그분이었던 모양인데. 네, 저 귀국했을 때 네, 인천공항에서부터. 하여튼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박지원, 뭐 김민석, 뭐 그러고 좀 최고위원 장경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함구령 내리고 금정령도 함께 내리는 게 단기적인 조치로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함구령, 금종령. 예, 그는 평생 살면서 필요할 때 잘 써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민주당에 보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이 좀 부원장 타이틀을 달고 활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감투다, 부럽다. 나는 언제 저런 감투 써보나. 예, 그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진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 선거 때 일이기 때문에 좀 알아서 결자 해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민주당과의 선을 딱 그으면서 정말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두 분 좀 짧게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사가 돈봉 2+ 알파로 확대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확대될까? 이게 보면 이정근 씨 녹취뿐만 아니라 이정근 씨한테 로비했던 사업가 뭐 박 씨, 그리고 또 박 씨 뭐 수행비서 녹음 등 상당히 다양한 경로의 또 녹음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 것이며, 그리고 과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두 분. 제가 전망과 대안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돈봉투 플러스 알파로 검찰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소영길 대표는 탈당했지만
송영길 대표가 오늘 자기 논리 모순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스스로 탈당했어요. 민주당에 더 이상 그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 검찰청에서 행한 기자회견 내용 보면 민주당과 나는 한 몸이다라는 걸 드러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건 검사 정권 그리고 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이다라는 구도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정근 사무총장의 녹취가 3만 개가 지금 확보됐고 이게 뭐 3분씩만 한다 하더라도 그 양이 뭐 60몇 시간에 해당된다 할 정도로 방대한 양인데 이 내용을 검찰이 그냥 뭐 덮어둘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단의 대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우리는 힘이 없다, 조사 권한이 없고 뭐 능력이 없다가 아니고 당 밖의 인사,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너무 충격적인데 민주당이 저 사람을 받아들여 할 정도의 중립적이거나 반민주당의 색채를 띠는 그런 사람을 위임해서 장으로 앉혀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리고 해당된 이성만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그래서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전화기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고 지금 이정근 본인 것도 확보가 돼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정근 씨의 가족, 그러니까 남편을 포함해서 가족들도 수사에 협조적인 걸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전화기만 놓고 봐도 시기적으로는 22년 수사를 한참 받았던 게 8, 9월이고 그 전화기가 그 검찰에 넘어간 건 10월 1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액티브하게 활용이 됐던 건 8, 9월 어느 시점일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22년 8, 9월까지 일은 모두 다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뭐가 어떻게 지금 거기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것은 계양을과 서울시장 공천 그 즈음까지를 다 망라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고 그 박 씨도 증언하는 걸 보면은 6월 1일 지방선거 때까지 그 즈음 것까지를 증언을 해요. 계속 이정근 씨를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르게 끊는다고 해도 22년 6월까지의 상황은 다 검찰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이렇게 보면 도대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뭔지 짐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영길이 형 돌아와 주세요 딱 하나만 외치고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건 좀 안 되고요. 지금 박광원 의원도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당대표하고 같이 앉아서 근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가 꾸준히 주장하는 건 대책기구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황 작가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당외 인사가 들어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사정상 매우 어렵다고 그러면 당외 내에서도 객관적인 인물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사람 정도가 얘기를 하면은 정말 중립적이고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갈 만한 사람들로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개혁도 자꾸 얘기를 해서 대의원 제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대의원 제도의 해단은 없애되 대의원 제도를 만약에 왕창 다 드러냈을 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혁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건 함구령과 금종령 빨리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수사에서 드러날 여러 가지 관련자들, 특히 현역 의원들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드러나면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당적을 정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든 당이 하든. 그리고 체포동의안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원칙을 정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앞으로 미국에 다가올 일들을 그때 결정할 일이 아니고 방향은 결정을 해놔야죠. 그러려면은 정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엄정한 대책기구는 빨리 띄워야 됩니다.
지난주 출범한 박광원 원내대표 체제에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어깨가 무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상당히 이번에 어떤 담대한 변화, 그리고 통합 이런 거를 많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정말 결선 투표가 없는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이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원내대책회를 주재를 했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그 눈에 띄는 표현이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거나 유보하는 온건 개혁 성향 국민까지 모셔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박광원 원내대표 당선의 의의와 의의들은 많이 나왔지만, 그럼 앞으로 이런 현안들, 특히 당내 문제와 그리고 당내를 넘어선 확장과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두 분 좀 예측을 좀 해주시죠. 일단 쇄신 의총을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놨으니까요. 쇄신 의총을 위한 의총도 지금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성도 있지만은 한계도 분명하거든요. 당대표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우선은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당대표가 이런 쇄신을 하고 금방 말씀드린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죠.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이 일단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계속 당대표하고 얘기를 하다가 막히는 대목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그때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박광원 원내대표의 이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되는 그런 진실의 순간이라고 그럴까요? 결단의 순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저는 멀지 않은 장래에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제가 공적, 사적으로 여러 해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짓은 하라고 가르쳐줘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결단을 어느 순간에 내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성패를 가름한다는 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장래에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28일 오전 10시부터 있었던 민주당 의총에서 어찌 보면 좀 1차에서 승부가 안 나고 2차까지 갈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는데 1차에서 끝나는 좀 싱거운 게임이 됐는데, 기업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실적을 발표할 때 주식시장이 반응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earning surprise와 earning shock가 있는데 저는 이제 비명계 쪽에는 이게 earning surprise 같아요. 오, 이렇게 한 방에 대단히. 하지만 친명계 그리고 개딸들, 뭐 명튜버들에게는 이게 earning shock로 왔을 겁니다. 충격적인. 우리가 이렇게 국회 내에, 민주당 내에 이재명을 옹이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이렇게 적다니? 라고 깜짝 놀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네, 그리고 개딸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난리 났다면서요. 저항이 있습니다. 네. 대단히 큰 저항인데 지금, 네, 일단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박광원 선출되자마자 탄핵해야 한다. 그러니까 탄핵을 너무 입에 쉽게 올리는 거고, 두 번째는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이 두 건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상당히 원풀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박광원 체제의 그 원내대표의 의미는 저는 뭐 결단의 순간, 그 다음에 나중에 당에서 불공정 공천이 있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박광원 의원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떠나서 저는 그거보다는 대표의 유고 혹은 권리시의 넘버 2로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의 앞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까? 아니면 친명일색으로 보이는 민주당에서 어떤 목소리나 또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걸 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금방 표수를 얘기하니까 그 표수는 뭐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제가 표수를 입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표수를 보고 저도 느낀 게 있어요. 원내가 지금 민영배 의원까지 하면 170명. 그날 169명이 투표를 했죠. 다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의원들의 생각을 의원들의 생각이 당원들의 생각과 똑같지는 물론 않지만 이 의원들의 생각이 굉장히 전술적이고 전략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반수, 과반을 껑충 뛰어넘는 숫자로 줬고 3등과 4등의 표는 개인기 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들도 사실은 박광원 후보나 홍익표 후보한테 나눠준다고 보면은 그 공평하게 나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사실 100표를 껑충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표수거든요. 그렇죠. 정말 사건이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비명계 쪽에서의 최대 개파는 사실 관망파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다들 이게 관망을 하는 파들이 많은데 관망파들은 주로 초재선이 많고요. 또 수도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상태로 총선에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이 엉망으로 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잘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우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표심으로 나타났고 아까 어닝 쇼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어닝 쇼크였을 거예요.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팍팍 긁어서 투표를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나왔어? 라는 걸 보고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텐데요. 사실 친명이라고 하는 의원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걸로 원내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모든 국민 앞에 딱 드러난 거예요. 친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다만 목소리가 클 뿐이다. 그런 거죠. 그 목소리 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부 총질을 아주 공개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의 민주진보정당에 대한 발전보다는 개인에게 충성하는 혹은 무당 유튜버들에게 너무 뇌를 의탁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재명 대표는 이거 하지 말라고 자제하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말이 왜 안 통하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늘 개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될 그럴 워딩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정말 하지 말란다고 그래서 정말 하지 말란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이 책임도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런 그 부정적인 또 유튜버에 관한 얘기는 또 2부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주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 2일에 중앙일보가요, 단독 기사를 냈어요. 상당히 아침에 일찍 시간에 이제 제작을 해서 냈는데, 정치 컨설팅 업체 주식회사 박시영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윈지 컨설팅에 있었고, 박시영 TV 진행하고 TV에도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분이 참 직업이 많더라고요. 민주당의 정치혁신위원이면서 유튜버이면서 정치 컨설팅 사장이에요. 아유, 왜 이렇게들 욕심 많으십니까? 저한테 하나 나눠주시죠.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지 얘기가 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유튜버의 42만 구독자. 뭐야, 우리 분발합시다. 네. 42만 구독자가 있고요. 4월 한 달간 박시영 TV에 출연한 민주당 인사가 의원님들이 13분을 했는데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이라고 보도한 거에 보면 주식회사 박시영의 총선 컨설팅 제안서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컨설팅 계약서 사본 등을 공개를 했는데 박시영 씨 지금 민주당 정치혁신위원이에요. 민주당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를 상대로 2천만 원짜리 컨설팅 계약 영업을 해봤다라고 하면서 계약 기간은 2024년 4월 총선 투표일까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계약 내용에는 뭐 개인 이미지 전략, 캠페인 방향, 메시지, 홍보 자문 등을 제공하는 건데 이 2천만 원의 여론조사와 홍보물 관련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지금 제가 직업을 여러 개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그냥 정치 컨설팅 업체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혁신위원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민주당의 공천 반식을 결정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박시영 씨가 박시영 TV에서도 이런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20번 회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페널티를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권리당원 권한 확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대부분 또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를 주장하는 분들 대부분 또 대의원의 비율 축소, 최근에 돈봉투 사건이 대의원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해서 폐지까지도 주용을 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신경 의원님. 아니, 그러면 이 개인 정치 컨설팅 업체가 민주당의 정치혁신위원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해 충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2020년 저는 그때 불행하게 공천을 받지 못했는데, 이때 이 지금 박시영의 어떻게 보면 사수에 해당하는 이근영이라는 분이 이런 비슷한 행태를 보였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위원회를 했어요. 심지어는 공관위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까지 했어요. 그거 엄청 센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사장 자리를 박시영 씨한테 넘겨주고 이근영 씨는 그 자리는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이런 비슷한 일을 해가지고 여기하고 컨설팅 계약을 맺은 후보들은 거의 다 공천도 받고 당선도 많이 됐습니다. 그때는 거의 다 당선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근영 그 당시 위원장이 하고 있던 일을 지금 그대로 22대 때는 박시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다가 중앙일보에 지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21대는 이근영이 그렇게 활약을 했다면 22대 때는 박시영이 활약을 해서 이분의 꿈이 아마 공관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고, 사실 이 얘기는 들었죠. 그런데 이제 중앙일보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사실하고 기사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은 안 되고요. 이건 당의 누군가가, 당의 굉장히 강력한 주주가 이 뒤에 서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21대 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시영이 똑같은 짓을 하다가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당이 이 제일 중요한 인사인 국회의원 공천까지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당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때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사실 이름만 올리지 않을 뿐이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거의 대표급들, 그 당시에 전현 대표급들이 다 관련이 돼 있는 거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전현 대표들이 관계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현 대표들이 다 책임을 지고, 이것은 더 이상 22대에서는 되풀이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뭘 하나 지금 만들었잖아요. 박시영 대표가 뭘 지금 만들어가지고. 네, 유튜브를 하면서 네. 여론조사 꽃이랑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포럼도 만들어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네, 더세로 포럼이라고. 이거 완전히 영업행위일 뿐만 아니고 부패의 시발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박병석 대표가 이에 대해서 예.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했던 논리를 하나 차용하겠습니다. 미스 코리아에 출전하려는 후보자에게 미용실 원장이 다가와서 내가 거기 심사위원으로 갈 거다. 그러니 우리 미용실에서 너는 메이크업 해야 한다. 네. 나 키가 작았어. 제가 저만의 이제 다른 비유를 들겠습니다. 예체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실기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그 대학의 심사위원이다. 그러므로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와야 한다. 이게 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내가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직감하면 여기서 지금 컨설팅 그다음에 동영상 관련돼서 이 요금이 지금
비용이 한 2천만 원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2천만 원 내고서라도 이건 보험 성격으로라도 정치 지망생들이 낼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지금 그 유튜브에 출연하는 면면들을 보면 앞에서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인사들을 호명을 좀 하겠습니다. 정청래, 안호영, 김병기, 이해식, 강선우, 김경엽, 김남국, 김두관, 박주민, 최강욱, 허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를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 대단히 정치와는 관계없는 그런 강경한 목소리, 오직 개딸들에게만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가장 전형적인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시영 의원의 개인적인 연을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과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정청래 의원과는 대학 운동권 선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 안에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민주당에 출연해서 그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뒤에선 사업을 하고 이건 저는 정치적 사기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을 민주당이 만약에 제어하지 못하면 이끌어내지 못하면 저는 민주당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옛날에 좀 정당 생활을 했지만 당이라는 게 사실 이게 뭔가 시스템 잘 짜여진 그런 조직이 좀 아니긴 해요. 정치라는 게 항상 그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다 보니까. 그렇지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은 정말 이렇게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더 허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이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의 정치 행태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여론조사를 빙자한 뭐 정치 유튜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씩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미디어 오늘의 이제 보도인데요. 최근에 그 중앙일보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대리 투표가 있었다라는 기사가 있었다가 갑자기 삭제가 됐다라고 미디어 오늘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이제 3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받으면서 이거 결선을 가야 되는데 이제 결선 없이 이제 치러지면서 그 이후까지 계속 논란이 됐는데 그 전부터 뭔가 경선 과정에서 이런 시스템의 뭐 문제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이재명 뽑은 민주당 대선 경선 대리 투표 있었다. 관리업체 시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제목이 좀 바뀌었어요. 이 뽑은 야 대선 경선 대리 투표 가능했다. 대리 투표 있었다 해서 가능했다로 바뀌었는데 그조차도 홈페이지와 포털에서 삭제됐다라는 것을 미디어 오늘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기사로는요. 예. 그때 중앙일보가 이에 관련된 보도를 했고 그리고 오후 5시쯤에 그 해당되는 강찬호 기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내용을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나중에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당에서 뭐 굉장히 센 항의가 들어갔죠. 이게 이제 21년의 일인데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돼가는 일을 왜 이 시점에서 하느냐. 이것도 또 뭔가 음모가 아니냐라고 그래서 항의를 했죠. 근데 강찬호 기자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우연히 최근에 이정근 사태가 일어나면서 알게 돼서 그걸 쓰게 됐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그 이정근의 직함은 선관위원이었습니다. 이상민 선관위원장 밑에 사무부총장 3사람이 선관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투표 관련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선관위원으로서의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쪽도 그렇지만 다른 후보의 캠프들도 왜 이렇게 투표가 이상하게 진행이 되느냐. 투표하기가 어렵다는 불만도 들어왔지만은 투표를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투표죠.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그것을 확인하겠다라고 회의를 요청했고 여기에 이정근 선관위원이
이 담당자로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항의가 이루어졌고, 그렇다면은 로그 기록을 공개를 해달라.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정근 그 당시 선관위원이 보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그래서 회의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정근 선관위원이 증발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집안에 개인사가 있어서 당분간 일을 볼 수 없다는 뭐 그런 얘기만 전달이 됐고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정근 부총장하고는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이상민 위원장한테 항의를 했죠. 이상민 위원장은 알았다 그러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적절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찬호 기자한테 그래서 그 취재 경위를 물어보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 이상민 위원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라는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상민 의원은 그 당시 선관위원장은 당시 당의 실무국장을 불러서 문제가 있다고 항의를 하니 설명회도 하고 기록도 다 공개를 해줘라 라고 지시를 했다. 이건 분명히 선관위원장으로서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한테 그 당시에 우리 캠프에게 NY 캠프에게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했던 얘기와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네네. 이상민 위원장이 그 당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는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무 라인들이 움직였는지 그 이정근 선관위원이 움직였는지 이제 이게 지금 알 수 없는 대목이긴 한데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근데 움직이지 않은 게 이정근 선관위원의 독단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명이 필요하고 진실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회사예요. 이 모든 일을 관장을 한 회사가 도둠이라는 회사인데 이 도둠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도 저희들한테 불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둠의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당원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경기도 공유농업의 그 플랫폼을 전담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관과 연결돼서 수익 사업을 했던 업체가 지금 민주당이라는 공공성이 필요한 기업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시스템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건 뭐 불공정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로그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로그 기록이란 건 컴퓨터에 발생하는 작업과 이벤트의 기록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시스템에 접근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지 않으면 불공정 시비는 늘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역으로 불공정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당의 그 선거 때마다 일정 부분은 좀 제기됐던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2021년 경선 때 훨씬 더 이제 강하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업체가 계속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계속 당의 선거를 관장한다는 것도 좀 특이하잖아요. 분명히 당이라는 것도 업체를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할 것이고 그 업체가 뭔가 미흡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업체를 바꾸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특정 업체가 계속 몇 년 동안 해왔다는 거고 그 당시 제 기억에도 이렇게 온라인 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와 또 실제 투개표 관리는 별도의 업체한테 맡겨서 이게 보완을 하거나 뭐 이런 견제라 그럴까요? 그런 검증을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도 한 업체가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민주당의 선거에서 이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불신을 받을 거고 사실 정당의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내부 절차가 문제가 없고 민주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번에 또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민주당이 좀 창피한 게요. 87년 대선 때도 컴퓨터 조작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명박 그 박근혜 선거 때도 컴퓨터 세팅 설정 값이 있어서 그대로 갔었다라는 우리가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당내에서 이런
공정성에 시비가 붙는다는 게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변질됐고 타락했다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리거든요. 컴퓨터 시스템 내지는 당원 관리 중요한데 이런 자격이 미달한 업체한테 또 업무 분장도 없이 독점적으로 몇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경우는 이건 원칙에서 어긋나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조달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예, 이렇게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회사만도 못한 짓들을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최고위층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되고 또 그 당시에도 우리 캠프에서 NY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시인을 했거든요. 이거 분명히 그걸 막지 못했다. 대리 투표를 막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불리비했다라고 했으면은 이 업체하고는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분명히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한테 어필을 했으면은 이 문제를 체크를 하고 이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준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선관위원은 도망가 버리고 선관위원장은 나는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하고 상의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일을 그 당시에 처리하지 못하고 그 일이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고 같은 업체가 또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민주당이 행정적으로 저급한 수준에 있고 부패가 뿌리내릴 수 있는 그 토대가 있는 거죠. 이건 저는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아주 시급한 문제.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혁신이나 쇄신 얘기할 때 꼭 밖으로 보여지는 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뭔가 새로운 메시지나 뭐 공천이나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는데 사실 안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한 그 밖에 게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뭐 미국 가서 많은 거를 들고 왔다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순방만 나가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오호, 지지율 하락을 멈추고 미세하게나마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4월 4주차 리얼미터 국정 지지도에서 1.9% 오른 34.5%. 대통령실에서 매우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40%가 되겠구나. 4452 하면요. 그래서 뭐 의회 연설을 잘했다, 뭐 노래를 잘했다, 뭐 어쨌다 등등이 있는데 뭐 실속 없는 방미였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또 김의겸 의원님께서 백악관의 비싼 노래방, 150조 노래방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성과 뭐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께 핵심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뭐 너무나 엄청난 그 인터뷰 사고를 여러 건을 쳐가지고 현장에서는 무사고였어요. 특히 또 여사도 별로 사고를 안 치고 이래가지고 현장 무사고 운전을 한 것이 굉장히 크고 더군다나 이번에 그 영어로 진행이 된 그 이벤트 아메리칸 파이하고 의회 연설이 실제로 잘 진행이 돼서 이건 본질적인 건 아닌데 이런 그 주변적인 것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 유감스럽습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몇 번 다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본질적인 문제가 사실은 방미 내지는 외교의 진수거든요. 이게 에센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밑에 있는 실장급, 장관급 인사들, 실차장들이 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눈에 한 사람도 띄지 않는다. 그리고 전술 전략을 생각하는 김태호 차장은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고가 잠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 사고는 돌이킬 수 없다는 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외교를
신중하게 그리고 잘 다뤘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외교를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첫 번째는 국가적 성과 그리고 개인적 성취 이 두 개로 분리해 보면요. 국가적 성과는 한편으로는 우리 한반도가 더 위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미국과는 군사적, 뭐 정치적 맹방으로서 더 결속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반대로 그만큼 그 강도만큼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와는 멀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한반도가 다시 강대국의 갈등 구조 속에 그 중심에 놓이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 같고요. 경제적 성과도 뭐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했던 건 미국 기업의 국내 유치, 자본 유치뿐만 아니고 우리가 진출해 있는 기업에 대한 IRA나 반도체 보조에 관련된 데 대한 성과를 기대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없었다 생각하고 단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을 1년 가까이 하면서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아, 내가 대통령으로서 본질적 업적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미지를 고양하는 데는 잘 활용됐다. 그게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팝송 한 곡 부르고 의회에서 꽤 괜찮은 발음으로 연설하고 그러면서 미국 국회의원들의 뭐 수십 번이 넘는 기립박수와 50회가 넘는 뭐 박수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지만 이게 과연 국가적인 안보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부합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한번 반성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 저 사람 이미지 괜찮네 이거랑 국가적 차원과는 우리가 분리해서 보는 시각을 좀 길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가 더 문제다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많은 여론이고요. 곧 뭐 5월 7일하고 8일 사이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있을 거라고도 하고 있고 또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뭐 중국, 러시아, 북한을 압박하는 뭐 새로운 어떤 동맹의 출현 이런 것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속도전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 정말 그런 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신경민에 대해서 정면 돌파 오늘 10회인데요. 예, 다음 주에 구독자 몇 명 돌파? 예, 10,000명 돌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